캐나다는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로 유명하잖아. 근데 그 이면에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어. 만약에 거대하고 분해되지 않는 물체가 해변으로 떠밀려와서 언제든 폭발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 아니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지어진 감옥처럼 위장된 시설들이라니? 캐나다에서 아무도 봐서는 안 될 걸 발견했대. 자, 같이 알아보자. 사인포스트 포레스트, 사인포스트 포리스트. 캐나다의 사인포스트 포레스트는 외딴 유콘 지역에 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표지판을 가장 많이 모아놓은 곳으로 유명하죠. 이 전통은 1942년에 알래스카 하이웨이를 건설할 때 시작됐어요. 미국 군인 칼 린들리가 도로 표지판을 수리하고 설치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를 다 끝낸 뒤에 자기 고향인 일리노이주 덴비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하나 추가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전통의 시작이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 표지판을 가져와서 추가하도록 장려하고 있답니다. 북극곰 감옥, 폴러베어 제일. 캐나다에서는 허드슨만 근처 처칠의 북극곰을 위한 특별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 사는 지역으로 들어온 북극곰들을 마을에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곳이죠. 흔히 북극곰 감옥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설에는 최대 800마리의 북극곰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인간과 북극곰의 만남이 늘어나고 종의 안전이 걱정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야생동물팀이 북극곰을 안전하게 마취하고 최대 30일 동안 이곳에 임시로 가둬요. 그러면 곰들이 마을 근처에 다시 오지 않게 학습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기간이 끝나면 헬리콥터로 야생에 다시 풀어주고 추적 태그를 달아서 계속 모니터링해요. 폭발하는 고래 사체, 더 익스플로딩 웨일 카우커스. 2014년에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에 블루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왔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엄청나게 커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고래의 몸이 많이 부풀어 올라서 상태가 걱정됐는데, 길이가 81피트나 됐고 무거운 얼음에 갇혀 있다가 몇 주 전에 죽은 것으로 보였어요. 연구자들이 설명하길 자연적으로 내부에 가스가 쌓여서 부풀어 오른 거라고 해요. 그래서 터지기보다는 서서히 압력을 빼면서 가스를 내보낼 거라고 했죠. 큰 화재가 된 뒤에 결국 고래 사체는 그 지역에서 치워졌어요. 스모킹 힐스, 더 스모킹 힐즈. 스모킹 힐스는 캐나다 케이프 베서스트 동쪽 해안에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연기와 열을 계속 뿜어내고 있는 신기한 곳이죠. 초창기 탐험가들은 화산 활동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다른 원인을 밝혀냈어요. 바위 속에 자연적으로 있는 탄화수소가 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다채로운 색깔의 멋진 풍경이 펼쳐지죠. 오랜 세월 동안 현지 이야기꾼들 사이에서 신화와 전설이 생겨났고, 불타는 듯한 모습 때문에 극적인 별명들도 붙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언덕의 선명한 무지개 색깔과 검고 메마른 붉은 줄무늬 바위들을 보러 찾아온답니다. 인형의 눈, 달즈 아이즈, 흰배나무, 와이 베인베리는 흔히 인형의 눈이라고 불리는 꽃식물인데 동부 캐나다 원산이에요. 붉은 줄기에 밝은 흰색 열매가 달려 있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보기에는 정말 예쁘지만 사람한테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생긴 성분 때문에 심장 기능을 방해할 수 있고, 심장 조직에 강한 진정 효과를 줘서 이 열매가 식물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새들은 이 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씨앗을 퍼뜨리는 주요 역할을 해요. 종말의 방주, 더 어파컬리프틱 아워. 냉전 시절에 브루스 비치라는 사람이 세계대전 가능성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비상사태에 대비하기로 마음먹고 1980년대에 학교버스 42대를 사서 온타리오주 토론토 북쪽 호닝스 밀스 마을에 연결했죠. 친구들과 가족 도움으로 만든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개인 낙진 대피소가 됐어요.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됐고, 지상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쓰려고 했답니다. 지금도 이 구조물은 냉전 시대의 대비와 개인적인 창의력이 돋보이는 독특한 사례로 남아있어요. 14,000년 된 빙하기 마을.
고고학자들이 캐나다 빅토리아에서 북서쪽으로 310마일 떨어진 트리케 섬에서 14,000년 된 빙하기 마을을 발굴했어요. 이 발견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3배나 더 오래된 거라고 해요. 불 피우는 도구, 낚시바늘, 그리고 빙하기 시절 창 같은 여러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이 발견 덕분에 초기 인류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시야가 훨씬 넓어졌어요. 얼음 호텔. 케벡시티 외곽에 있는 호텔 더 글라세이, 호텔 드 글라스예요. 구조가 얼음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만 운영돼요. 그래도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항상 몰려드는 핫플레이스죠. 이 호텔은 처음으로 2001년에 일반에게 공개됐어요. 매년 1월 오픈을 위해 약 30명의 작업자와 15명의 조각가가 6주 동안 열심히 일해서 호텔을 만들어요. 이 거대한 얼음 궁전은 4만 톤의 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호텔 시설은 물론이고 곳곳에 섬세한 얼음 조각과 조각품들이 있어서 투숙객들을 즐겁게 해준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잡힌 살아있는 공룡. 캐나다 어부 이브 비송, 이브 비선. 이 책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정말 놀라운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 녀석을 살아있는 공룡이라고 부른대요. 이 거대한 생물은 길이가 10피트 반, 약 3m 20cm, 무게는 660파운드, 약 300kg 나 돼요. 쥐라기 시대부터 내려온 종이라서 살아있는 공룡이라는 별명이 붙었죠. 이 신기한 물고기는 최대 100년까지 살 수 있대요. 과장 좀 보태자면 진짜 상어처럼 보이고 완전 괴물 같아요. 두 남자가 이 물고기랑 좀 장난치다가 태그를 달고 결국 다시 물속으로 돌려보냈어요. 스코티 티렉스. 스코티, 스카티는 지금까지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중 가장 큰 표본이에요. 캐나다에서 발견된 화석을 바탕으로 한 거죠. 이 녀석은 알려진 것 중 가장 무거운 개체로 추정 무게가만 9,500파운드, 약 8,800kg 나 돼서 요즘 코끼리 대부분보다 훨씬 크답니다. 스코티는 약 6,600만 년 전에 지구에 살았고 1991년 8월에 서스케처원에서 고생물학자 팀이 현지 탐사 중에 발견했어요. 연구진 추정으로는 스코티가 죽을 때 나이가 28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중 가장 나이가 많아요. 이름은 스코티지만 뼈 구조 분석 결과 여자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캐나다에서 발견된 빅풋 두개골. 미국 유튜버이자 야생동물 진행자인 나다니엘 피터슨, 너세니얼 피터선, 이 캐나다 숲에서 빅풋 두개골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어요. 처음에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인간이 아닌 영장류 두개골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죠. 나중에 유튜브에 비그포트 스컬 파운드 인 캐나다라는 제목으로 올렸는데 지늘개 반쯤 박혀있던 두개골을 보여주고 근처 풀밭에 올려놓으면서 영장류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주장은 온라인에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진짜 발견인지 아니면 연출인지 보는 사람들이 계속 의심하고 있답니다. 미라가 된 털북숭이 매머드. 캐나다의 광부들이 클론다이크 금광 지역에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북아메리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잘 보존된 털북숭이 매머드 표본, 눈초가예요. 이 매머드는 암컷으로 추정되며 빙하기 시절 3만 년도 더 지난 옛날에 살았던 것으로 믿어져요. 놀라울 정도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이 어린 매머드는 길이가 약 4척 반 정도 되고 아직 털과 피부가 많이 남아있어요. 현대 코끼리에 가까운 친척인 이 매머드는 야생마, 동굴사자, 그리고 거대한 초원들소와 함께 살았을 거예요. 요정의 숲. 캐나다에서 온 두 형제, 데이비드와 피터 브라운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요정에 대한 동경을 실제로 만들어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 준 숲 한 구역을 받았는데 그들은 대신 환상적인 요정 나라를 만들기로 했죠. 형제들은 숲속에 수백 개의 알록달록한 작은 오두막을 세우고 400개가 넘는 손으로 만든 동화 속 인형들, 손으로 색칠한 노음들, 그리고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나무집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1950년대에 은퇴 후 취미로 시작됐고
결국 그들은 자신이 만든 이 마법 같은 숲 한가운데에 지은 나무집에서 살게 됐어요. 완전히 그들이 꿈꾸던 상상의 세계에 푹 빠져서요. 금어초 씨앗 꼬투리. 이건 금어초 씨앗 꼬투리예요. 작은 용의 턱처럼 생겼는데 꽃의 옆면을 살짝 누르면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해요. 금어초 꽃이 마르면서 씨앗 꼬투리가 이런 독특한 모양이 되는데 정말 자연의 창의력이 놀라워요. 고대 문화들에서는 금어초가 상징적이거나 신비로운 힘을 가진다고 믿었어요. 정원에 심으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생각했고 어떤 전설에서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지켜준다고도 했죠. 반점 호수. 브리티시 컬럼비아 오케나건 밸리에 있는 이 호수는 여름 더위로 물이 증발하면서 수면이 낮아지면 표면에 나타나는 독특한 물방울 무늬, 그러니까 폴카도트 패턴으로 유명해요. 호수가 마르면서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등 다양한 색의 커다란 원형 웅덩이들이 생기는데 이건 칼슘, 나트륨 황산염, 마그네슘 황산염 같은 미네랄이 엄청 많이 농축돼서예요. 오케나건 원주민들에게 이 호수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치유의 힘을 믿고 찾아왔죠. 20세기에는 전쟁 때 미네랄을 채취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스파 치료용으로도 사용됐어요. 공룡 미라. 2011년 캐나다 엘버타의 광부들이 엄청난 발견을 했어요.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잘 보존된 공룡 화석 중 하나로 꼽히는 특이한 표본을 발견한 거예요. 이건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갑옷을 입은 선사시대 공룡 종이었어요. 연구자들은 단순한 뼈만 아니라 공룡의 외형과 내부 구조까지 많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걸 발견했어요. 나중에 전시됐을 때 정말 거대한 잠자는 용이 시간 속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죠. 발굴 과정은 아주 길고 복잡했어요. 무려 1억 1천만 년이 넘는 역사를 거쳤지만 그 놀라운 결과물 덕분에 모든 노력이 같이 있었어요. 가터 스네이크 짝짓기 공, 메이팅볼. 캐나다 매니토바의 나르시스뱀 서식지에서 매년 봄이면 정말 독특한 야생의 장관이 펼쳐져요. 이곳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여기서 붉은 옆구리 같아 스네이크들의 짝짓기 의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봄이 되면 한 마리 암컷 주위로 최대 100마리나 되는 수컷들이 모여서 짝짓기 공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직접 뱀을 손으로 들어 올려서 만져볼 수도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작은 가터 스네이크들은 독이 전혀 없고 이빨도 너무 작아서 사람 피부를 뚫지 못해요. 자연이 보여주는 이 신기한 의식에 직접 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붉은 문어.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캐나다 어부들이 새우를 잡으려고 통발을 던졌는데 뜻밖에도 붉은 문어가 걸려들었어요. 이런 생소한 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 결국 문어를 안전하게 다시 바다로 돌려보냈죠. 겉모습은 정말 눈길을 사로잡을 만큼 화려하지만 이 붉은 문어는 방어용 독을 가지고 있어요. 물리면 사람에게 강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그 증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답니다. 머리카락 얼리기 대회. 유콘 준주에서는 좀 특이한 머리카락 얼리기 대회가 열리는데 가장 멋진 스타일을 만든 사람에게 2,000 캐나다 달러, 약 200만 원 이상의 상금을 줘요. 이 대회는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재미있는 행사예요. 지구 깊숙이에서 솟아오르는 천연 온천물에 머리를 담그는데 그 물의 온도가 화씨 116도, 그러니까 섭씨로 약 47도 정도거든요. 따뜻한 물에 머리를 푹 담갔다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들어 올리면 젖은 머리카락이 거의 순식간에 얼어붙어요. 이렇게 빠르게 얼리면서 뾰족한 스파이크나 조각 같은 멋진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단순한 물리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창의적으로 놀아보는 정말 유쾌한 이벤트예요. 맥바지, 먹바어지. 이야기의 시작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교통과 통신 세계 박람회가 열렸는데 여러 문제 때문에 곧 버려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수상 맥도날드 레스토랑이 아직도 물 위에 버려진 채로 남아있답니다. 엄청 크고 화려했던 맥도날드였는데 2015년쯤에 누군가가 이걸 사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쓰이든 간에 맥바지는 우리 마음속에 조금 불편하지만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호수 속 난파선. 온타리오의 한 호수에서 연구자들이 상업용 범선의 잔해를 발견했어요. 이 배는 대략 200년 정도 된 것으로 1803년 11월 6일에 인도에서 출발의 화물을 가득 싣고 가다가 심한 날씨를 만나 침몰했답니다. 승객은 없었고 선원 5명이 모두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연구자들이 가장 놀란 건 이 배의 상태였어요. 200년이나 지났는데도 거의 온전하게 남아있어서 마치 최근에 가라앉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아이스 뮤직. 이 콘서트는 노르웨이 출신의 악기 연주자 테르의 이숭셋, 터지 아이성세트, 이 캐나다에서 준비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얼음으로 만든 악기만 사용하는 전문가죠. 본인은 캐나다 북극 지역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모든 악기는 정말 정교하게 손으로 직접 깎아서 만들었어요. 얼음 하프, 얼음 바이올린, 그리고 아이스오폰, 아이시아폰 같은 것들이 있고 얼음 덩어리를 드럼 대신 사용하기도 한대요. 메탄 기포. 진주처럼 예쁜 기포들이 얼음층 사이에 갇혀있는 모습, 겨울의 에이브러햄 호수, 레이크 에이브러햄에서 볼 수 있어요. 기온이 엄청 낮아져서 호수 표면이 꽁꽁 얼어붙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얼음이 생기면서 아래에 있던 메탄 기포들이 얼어붙어서 멋진 무늬를 만들어내죠. 이 기포들은 호수 바닥에 사는 박테리아가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내고 그 가스가 위로 올라오다가 표면이 얼면서 갇히는 거예요. 이 독특하고 눈이 확 들어오는 모습 때문에 방문객들이랑 사진작가들에게 엄청 인기 많아요. 얼어붙은 우드 프로그. 과학자들이 우드 프로그, 우드 프라그라는 양서류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개구리는 겨울 동안 완전히 얼어붙어도 살아남는 엄청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온이 화씨 약 3도, 섭씨로 치면 영하 16도 정도까지 올라오면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요. 일반적인 동면이 아니라 완전히 얼어붙은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간에서 포도당을 방출하는데 이게 천연 부동액처럼 세포를 얼음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줘요. 그 상태에서는 심장이나 호흡 같은 중요한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죠. 그러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서서히 몸이 풀리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삶의 순환을 이어간답니다. 정말 신기한 자연의 신비지. 오로라 보레알리스. 오로라, 흔히 극광이라고도 부르는 이건 북극과 남극 근처 높은 위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자연 불빛쇼예요. 캐나다, 알래스카,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같은 곳에서 정말 멋지게 빛나죠. 마르대 천국이 지상에 내려온 것 같아. 사실 북극광은 지구 대기 속 가스 입자들이 태양 대기에서 온 하전 입자와 충돌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어둡고 맑은 밤하늘, 그리고 오로라 활동이 활발할 때뿐이야. 달력에 표시해 두고 가방 챙겨. 인생에서 가장 몽환적이고 아름다운 광경을 만나러 가보자. 프랭클린 미스터리 해결됐어요. 캐나다 연구자들이 1845년에 실패로 끝난 유명한 북극 탐험과 연결된 놀라울 정도로 잘 보존된 난파선의 선명한 사진들을 공개했어요. 이 난파선은 탐험가 존 프랭클린이 이끌었던 오랫동안 행방불명이었던 항해의 일부예요. 그의 북서항로 탐험은 비극으로 끝났죠. 사진들을 보면 시간이 거의 닿지 않은 듯한 세부 사항들이 보여요. 배의 키, 병들, 그리고 승무원들이 남겨둔 식사 접시들까지요. 배들은 HMS 에레버스호와 테러호였는데 얼음에 갇혀서 탐험 중에 끝내 회수되지 못했어요. 오늘날 책상 속에 보관된 문서 같은 유물들이 아직도 승무원들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단서를 품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단순한 난파선 이상이에요. 북극 탐험 역사의 한 장을 그대로 보존한 장소로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에 대한 귀한 통찰을 주는 곳이죠. 콩퍼즐 묘비. 온타리오주 웰즐리 러셋 묘지에서 100년 넘은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바로 빈 퍼즐 묘비, 빈 퍼즐 툼스톤 이야기예요. 이 묘비는 1867년에 세뮤얼 빈 박사가 두 아내를 기리기 위해 세운 건데 수수께끼 같은 비문 때문에
지역에서 유명한 호기심의 대상이었죠. 수많은 세대 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그 메시지를 94살의 플로렌스 데이어 양이 마침내 해독했어요. 내용은 간단한 초대장이었어요. 독자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요. 라는 거예요. 그녀의 발견 덕분에 이 묘비는 인간의 호기심과 문제 해결의 상징이 됐고, 지금도 방문객들을 계속 매료시키고 있어요. 320kg 강괴물. 스터전 낚시 초보자 2명이 릴로엣 근처 상류 프레이저강에서 잊지 못할 만남을 가졌어요. 그들이 낚은 건 거대한 흰 철갑 상어였죠. 1시간 정도 힘겹게 싸우고 몇 번이나 세게 뛰어오른 끝에 길이가 약 3.4m, 무게가 대략 320kg이나 되는 물고기를 끌어올렸어요. 이 거대한 철갑상어는 살아있는 유물이라고 불릴 만큼 물 위로 솟아오를 때 거의 신화 속 생물처럼 보였대요. 전문가들은 이 물고기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됐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그래서 이번 만남이 특히 희귀했던 거죠. 낚시꾼들은 책임감 있게 철갑상어에 태그를 달아 다시 강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덕분에 물고기는 계속 강에서 살고 보존과 연구에 귀중한 자료도 제공하게 됐죠. 1997년에 외계 물고기. 1997년에 한 어부가 잡은 물고기 때문에 그와 야생동물 관리원들 모두 당황했어요. 보통의 줄무늬 농어, 스트라이프드 베이스를 기대했는데 실제로 끌어올린 건 머리와 혀가 비정상적으로 큰 거의 외계 생물처럼 생긴 물고기였거든요. 게임 앤드 PC, 경력 많은 직원들조차 그런 특징의 줄무늬 농어를 본 적이 없었대요. 나중에 전문가들은 이 물고기가 희귀한 유전 이상으로 인해 신체 발달이 변형된 결과일 거라고 추측했어요. 과학적으로는 가능한 설명이 나왔지만 그 어부에겐 그냥 평생 동안 가장 이상했던 낚시가 됐어요. 평범하던 물 위에서의 하루가 잊을 수 없는 미스터리로 바뀐 순간이었죠.